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그 파장을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맞서 배치된다면 표적이 될 거라고 경고했고,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살상무기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이슈 저희 화면 잠깐 보고 이야기해보죠. 예. 미국 백악관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간 미국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안 내고 있다가 이번에 완전하게 좀 확인을 한 건데 어떤 전망을 좀 내놨습니까? 일단 이제 18일 날, 예. 18일 날 저녁에 이제 우리 국정원이 파병서를 처음으로 제기했고, 그 당시에 이제 특수군 포함된 전투병력 포함된 12,000명의 파병설, 그다음에 이제 일진이 이제 이 극동 지역에 파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나토와 미국은 좀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어요. 그랬었죠. 확인된 바 없다고. 그러나 이제 지금 이번에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입으로 직접 파병은 맞다. 그리고 3,000명이 러시아 극동에서 지금 훈련 중이다. 이제 여기까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은 중요한 이제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예. 그러니까 뭐 다수의 용병이나 이런 어떤 개별 차원의 참전이 있었지만 국가 단위의 지금 참전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제전으로 일단 번지는 거고, 또 하나는 직간접적으로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참전한 그 북한에 대해서 단순히 용병, 이 대가만, 금전적 대가만 지불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러시아가 상당한 정도의 군사 관련 반대급부를 제공할 거고, 또 저쪽에서 북한군이 축적하는 전쟁 관련 노하우는 바로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도 의도치 않게 연루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하게 된 거죠. 예, 미국 백악관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이 되면 표적이 될 거다라고 경고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국방부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수위의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뭐 당연히 지금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지금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북한군이 러시아 입장에서 싸운다 그러면은 똑같이 타격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것 같아요. 어떻게 활용될지.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좀 짚어볼 점이 있는데, 유보적인, 예를 들면 지금 폭풍군단, 11군단 소속의 경보병여단, 예. 내지는 저격병여단. 근데 이 부대의 성격이 전면적인 충돌을 하는 부대가 아니고 우회적으로 후방에 침투해서 무장이 가벼우니까요. 그러니까 무장이 강화되지는 않았어요. 후방 교란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말도 못하고 지형도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게요. 우크라이나 후방에서 싸운다? 그럼 경보병 여단이라고 하는 저런 중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 퍼즐이 안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 이제 우리 측 정보 당국은 이제 확실히 전투 병력으로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은 어디에 활용될지는 이제 확신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다만 이제 전투 병력으로 파견되면 이제 응징을 하겠다 이런 언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미국의 발표가 상대적으로 우리에 비해서 늦은 것은 조금 더 확인할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발표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급하죠. 우리가 우크라이나는 매우 급한 상황이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진실을 지금 직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사실이라면 나토와 미국도 우크라이나전에 개입하는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무기의 양과 질이 변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병력 부족이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나토의 파병 문제, 나토가 파병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PMC, 예. 민간 군사기업을 통한 용병의 모집,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지금 대응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일단 확인된 다음에 대응을 하겠다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예, 나토 역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했고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아무래도 긴장이 좀 더 고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나토에서는 어떻습니까? 국가들마다 파병론에 대한 입장들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근데 이제 나토의 파병은 예. 북한군 파병하고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토가 파병을 하게 되면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나토가 교전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럼 나토 헌장에는 이 나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의 공격으로 간주해서 집단 방위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줄 의무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크라이나 영토가 유럽과 러시아를 있는 일종의 육교처럼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뚫리면 사실 유럽의 중심부가 뚫려버리거든요.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지배해 줄 수 없다는 게 나토의 판단이거든요. 이게 딜레마죠. 파병을 하기도 어렵고 예. 그렇다고 러시아의 전장 우세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고. 현재까지는 나토는 병력 파견까지는 아직은 이제 그 상황이 극단적으로 가기 전까지는 그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북한군 파병이나 계속 그 우크라이나 전선이 뚫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극단적인 방식까지도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극단적인 있어요. 방식이라는 것은 이제 직접 파병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카드를 그러니까 지금은 전선이 교착돼 있거든요, 사실은. 예, 예. 막 뚫리는 것 같지만 20-30km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깊숙이 뚫린다 그러면은 나토도 이제 파병을 고민하겠죠. 예, 뭐 파병 고민하는 단계까지 말씀을 일단 해주셨는데, 뭐 지금 우크라이나전에 제3국이 참전한 것을 서방이 확인한 상황이고, 이렇다면 우크라이나에서도 좀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서방은 일단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일단은 아마 이제 무기 지원의 양이나 사거리나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격 능력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미국이나 영국이 지원하는 장거리 공격 무기를 러시아 후방은 못 때리게 돼 있어요. 확전이 되니까.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다양한 무기들이 다 러시아 후방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영국제 스톰 섀도우나 아니면 에이테크스가 300에서 500km거든요. 이것만 활용해도 러시아 후방이 상당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거기까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관건이 뭐냐면은 지금 10,000명, 12,000명 설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이 처음에 공병부대, 빌기부대부터 이제 맹호, 청룡, 백호 연인원 30만 명이 갔거든요. 최대 5만 명도 동시에 주둔한 적이 있거든요. 어허. 그다음에 10,000명이 갔더라도 병력이 이제 극심한 소모전이기 때문에 소모되면 자꾸 추가 보충 병력이 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무제한적으로 전투가 길어지면 또 교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끝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인민군이 갈지 아직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은 베트남전 양상으로 만일에 지루하게 이제 이어진다고 그러면은 북한은 사실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죠. 북한이 그 정도의 병력적 여유가 됩니까? 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 100만, 120만 그러지만 예. 사실은 실제 전투할 수 있는 정규 병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간 그 11군단, 폭풍군단도 특수작전군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좀 달라요. 그럼요. 특수부대를 저렇게 몇만 명씩 운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보병여단, 그러니까 간략한 무장을 가지고 신속하게 적진에 투입돼서 후방을 교란하는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뭐 특수부대 그러니까 전투력이 아주 막강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투력은 더 약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무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전의 경보병은 뭐냐면 헬기나 헬리본 그다음에 이제 고속정이나 이런 게 신속하게 투입해서 첨단 무기를 장착한 이동성에 중점을 두는데 북한군의 경보병 여단은 2차 대전 개념이에요. 그냥 가볍게 무장해서 헬멧도 안 씁니다. 무게가 나가니까. 그래요. 신속하게 도보로 이동을 해서 기계 여단도 아니거든요. 후방으로 침투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전선은 이 북한처럼 산악 지역이 아니거든요. 평야거든요. 저기는 기갑 장비가 없으면은 지금 전장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동성이 있는 이 참호전이나 아니면 중장비로 무장한 그런 정규 전투 부대는 아닌데 저쪽에 밀어넣는다는 건 정말 총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사실 러시아 하원이 현지 시간 24일이었죠. 북한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했잖아요. 그 내용 비준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국제사회적으로 알려진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연관성이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까지도 그 조약 전문을 공개 안 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동맹이라는 표현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조약을 비준하면서
동맹에 준하는 관계를 격상하겠다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처음 쓴 겁니다. 예. 그러니까 6월 19일 날 북러 러북 신조약 체결 이후에 러시아 내부의 모종의 상황이 상당히 다급해진 게 아니냐. 겉으로 보이는 전황 외에 생각보다 러시아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파병은 이게 이제 일파만파거든요. 러시아로서는 이제 병력 자원을 보충받지만 예. 이제 나토하고 미국도 고민하겠지만 파병이나 아니면은 지원 규모를 확대할 명분이 생긴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파병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간접적으로. 그럼 우리도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방어용 무기에서부터 살상 무기까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푸틴 정권이 가장 그 우려하는 악몽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여기서 안 끝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북한제보다 훨씬 성능이 좋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우리의 다량의 첨단 무기나 탄약들이 간다고 그러면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을 받아들였다라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직은 좀 풀 수수께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급박한 상황인지. 그러니까 아직은 북한군들이 과연 크루스크나 이 돈바스 쪽, 이쪽 서던 벨트, 남부 벨트 쪽으로 가서 직접 참전할지 아니면 후방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아니면 공병 역할을 할지 그런 건 아직은 불투명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북한군 2,000명이 훈련을 다 마치고 러시아 서부로 이동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전장에 투입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지금 10월 13일 정도에 처음 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럼 지금 열흘? 지금 2주째 안 지났거든요. 예. 근데 훈련을 어떻게 마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 군대 여기에 무슨 아프리카의 뭐 다른 뭐 가봉이나 아니면 우간다나 아니면 뭐 남아메리카의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에서 10,000명이 한국에 투입되면 예. 2주 교육받고 한국 전장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언어도 안 되죠. 전장도 다르죠. 장비도 다르죠. 그다음에 러시아군 편지하고도 다르죠. 그러면 이게 독립부대로 작전을 할지 러시아 군대 내에 혼성으로 편입될지 이것도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일에 2,000명이 훈련을 마쳤다 그러면은 현재 적응 훈련 그냥 한 열흘 정도 마치고 바로 전선에 투입되는 예, 예. 거거든요. 그럼 너무 무모하죠. 그러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훈련 시간인 건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동을 시키는 겁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급박하다는 얘기죠. 급박하다. 겉으로는 러시아가 전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예. 내부적으로는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 없다면 이렇게 무모할 리가 없죠. 말씀드렸지만 경보병여단이나 적용여단은 정면으로 전면전을 하는 부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수부대인 겁니다. 특수하게 작전을 잘한 데가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가진 거거든요. 11군단 자체가. 그러니까 11군단 폭풍군단 안에서도 제일 전투력이 강한 건 항공육전병이에요. 공수부대. 근데 이 친구들은 여기서 이 친구들 역시 후방에 들어가서 낙하해야 되는데 그러면 낙하해서 우크라이나 말도 못하고 얼굴도 완전히 얼굴이 다른데 바로 식별되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좀 여러 가지로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실제로 전장에 투입될지 이 부분은 이제 미국도 신중한 거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제 정보 판단하고 있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 근데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군이 들어온다고 해도 군사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할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북한군을 투입시킴으로써 미국이라든지 나토의 지원이 있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쪽의 전력이 강해질 수도 있는 위험도 있는 건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푸틴과 김정은이 악마와 손을 잡은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어허. 왜냐하면 지금 대규모 사상자, 그러니까 베트남전 때 한국군이 5,000명 정도 전사자가 났거든요. 예. 근데 그때 게릴라전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2년 반 동안 100만 명 양측에서 사상자가 났거든요. 그럼 10,000명 들어가서 정면으로 붙는다 그러면 금방 소모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북한 내에 알려질 거고 북한은 추가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장기화되면 러시아에서 근무했던 북한군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체제 변화의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무한정 지금 서방과 미국, 나토의 무기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우크라이나는 우리까지 끌어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악수 중에 악수거든요. 근데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러시아, 북한이 모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급박한 러시아 내 사정이 없다면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낸 입장들을 봤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도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보면은 북한군이 폭풍군단이 말이 폭풍군단이지 그렇게 전투력이 강하지 않아요. 그동안 내에서 보면은 그 안에서도 사기도 많이 저하돼 있고 그리고 저 정도의 훈련을 받고 바로 투입이 된다고 그러면은 전투력이 있을 리가 없죠. 현재 적응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 지금 파병이 아니라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에 이 상태에서 요 정도 훈련을 받고 예, 만일에 전선에 간다 그러면은 괴멸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전선에서 또 경험을 많이 축적을 했잖아요. 근데 북한군은 전투 경험도 없고 그리고 현지도 지금 적응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통할 그럼 거고요. 최대 뭐 90%까지 손실이 날 거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이 탁월한 능력을 보일 가능성보다는 왜냐하면 저 친구들은 중장비를 가지까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저기서 이제 보병에 정말로 경보병 역할을 할 텐데 우크라이나가 전면적으로 붙으면은 소모가 아주 극심한 인적 소모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그 전선에 투입한다고 그러면은 대단한 전략적 실수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요 살상무기 제공 금지 원칙에 좀 유연하게 검토하겠다 하면서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단계별로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인도적 지원만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뢰 제거 차량이라든지 군복이라든지 이런 비살상 무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방어용 무기입니다. 이건 방어지만 사람을 살상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비행기가 날라오면 맞추는 미사일 대공방어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살상 무기죠. 살상 무기도 일단 탄약부터 아니면 고가의 미사일 아니면 K9 같은 자주포. 네. 이 단계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과 러시아의 계획이 뭐든 간에 이 인민군 병력이 전투병으로서 참전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레버리지로. 원래 계획이 뭐였든지 간에. 왜냐하면 실제로 참전하게 되면 우리도 연루될 수밖에 없고 예.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참전했잖아요. 인민군도 참전했어요. 그리고 심리전 부대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월 한국군에게 파월 한국군에게 심리전 방송도 했고 심지어 월맹군에게 포로로 잡힌 한국군도 일부 강제 납북한 사례가 지금 거의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인민군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쪽에서 만일에 포로로 잡히면은 신문이나 정보나 이런 걸 왜냐면 우리도 전장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우리는 연루될 수밖에 없어요. 남의 전쟁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 전쟁 노하우나 또 하나 더 우려가 되는 거는 핵이나 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이런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앞서고 있는 재래식 전력이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그런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시켜줄 능력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쟁 경험,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인민군 현대화 이게 기여를 하게 되면 바로 우리 목에 빚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잃을 게 되게 많아 보이긴 하거든요. 많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파병하지 그렇죠. 않았겠습니까? 일단 이제 말씀드렸지만 예. 저는 돈 때문에 갔다. 그건 제일 우선순위가 낮다고 봅니다.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긴급한 여러 가지 장비들만 더 보내줘도 예. 탄약 무기만 공급해줘도 돈은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도 물론 이제 중요하겠지만 지금 보면 이 러시아와의 이 혈맹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김정은. 그다음에 이 참전 경험. 그다음에 인민군 현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무기에 대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ICBM 핵심 잠수함 이건 기술을 줘도 예. 당장에 적용하기는 어렵고 북한의 기술력으로 예를 들면 북한의 탱크, 장갑차, 야포,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정밀대 왕상 이런 쪽에 러시아는 눈에 보이지 않게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게 인민군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한국군의 절대 열세인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이번 만일에 파병을 대규모로 한다 그러면 예.
김정은 위원장은 분명 김정은 정권 받아낼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러시아 국방 차관이 방북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그쪽이 이제 방산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주고받을지를 서로 다 파악했을 수가 있겠죠. 뭐 앞서 악마의 거래라고 말씀하신 게 좀 와닿을 정도로 분명 러시아와 북한 모두가 본인들은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할 건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김영우 국방부 장관은 총알바지 용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북한 거기에 이제 파병간 북한 군들은 앞으로 좀 어떻게 지내게 될까 이 부분도 좀 걱정할 것이 있나 싶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선전물까지 이렇게 제작하면서 투항하라고 권유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인민군도 사실은 우리 같은 민족인데 안타깝지만 대규모 피해는 불가피할 겁니다. 저 전장 상황에서 어차피 소모전이니까. 예. 두 번째는 명분 없는 전쟁이거든요. 지금 남북 간의 통일 전쟁, 그다음에 남녘 해방 이렇게만 교육받아 오다가 갑자기 김정은 정권의 말 한마디로 통일 안 한다, 민족 아니다 그러고 지금 다른 민족을 위해서 다른 민족 전쟁에 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이가 사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대규모 탈령이나 근무지 이탈 아니면 안에 군 사기 문제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간 용병들보다 민간 용병들은 돈이라는 명백한 목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인민군들이 가면 저건 용병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돈이 지급돼도 그 인민군들 손에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그냥 다 북한 당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인민군들이 싸워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 통일전쟁도 아니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싸우라고 그러는데 설명도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네요. 저는 저 부대 인민군이 저 부대 저 폭풍군단 이 저격병이나 아니면 경보병 여단이 실제로 투입돼서 전선에 간다 그러면 예. 전투력이 높지 않을 거다. 예. 예. 상당한 타격과 함께 이탈이 많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북한 내부에서도 이 파병 소문이 돌면서 민심이 굉장히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제작한 회유 선전물 어느 정도나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아마 만일에 전선에 우크라이나 전선에 인민군이 간다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대북 심리전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전달이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특화돼 있으니까 인민군 정보도 있고 그리고 북한도 한 명 낳거든요. 자식 하나 낳기예요. 예. 1.7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소중한 자식이 사지로 갔는데 내부 동요도 상당히 심각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전선에 투입되는 게 안 될, 그러니까 무산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아직은 열어놓고 봐야 아직은 돼요.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요인들로 예. 저쪽 우크라이나 전면전 소모전에 적합하지 않은 경보병여단 저격여단이 갔고 중장비도 가져가지 않았을 거고 당연히 그다음에 전투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현지 적응도 아직 안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게 아직 공병인지 그다음에 후방 러시아보다 안전한 후방에서 침투한 우크라이나 게릴라나 비정규 전투요원들이랑 이 소탕을 하는데 나설지 아니면은 이 쿠르스크 축선에서 후방에서 예. 방어를 담당할지 아니면 정말로 최전선에서 우리 판단대로 전투에 참여할지 여러 가능성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 가능성을 좀 신중하게 보는 거다. 알겠습니다. 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